졸리셨죠? 예, 졸려. 밥 먹고 나면 점심시간에는 자, 우리 신체 이해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인 바탕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단위인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조직, 기관, 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근육에서 주로 살펴보고, 기관은 우리 폐나 심장 이쪽 부분에서 주로 볼 만한 얘기들이고, 주로 얘기하는 건 세포 수준과 시스템 수준에서 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는 우리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살펴볼 거고, 우리 시스템을 보면 중추신경계, 순환계, 호흡계, 근육계, 요 정도, 내분비계, 요 정도 수준에서만 운동 생리학을 살펴볼 거고, 소화기나 비뇨기, 생식기, 이건 그것은 뭐 운동 생리학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의학이나 이쪽 계통에서 살펴볼 얘기들이니까 우리는 배제하고요. 인체 내에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복부관과 배부관이 있다라는 얘기고, 뭐 이건 볼 거 없습니다. 인체는 중요한 건 시스템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얘기를 어디서 했었죠? 입문편에서? 사회학에서 얘기했죠. 구조기능론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회는 구조화되어 있다. 조직화되어져 있다. 뭘 비유해서? 인체와 비교해서. 따라서 사회가 어떠한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정상 수준이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올려주기 위한 반응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다시 올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주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 서로 상반된 관계를 통해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우린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기능, 뭐 우리 몸은 다 생존과 생식을 위해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생존과 생식을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체육사를 공부하면서 과거 고대로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 체육이 발달하게 된 가장 근원을 따지면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한 신체 활동이 있었고, 생존을 위한 신체 활동 중에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다지 큰 신체적인 어떤 고단함은 없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하지만 어떤 동물,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한 어떤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체가 발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운동 형태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항상성은 항상 유지된다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신체의 생리학적 안정의 범위 내에서 약간 변화가 생기지만 그 기준값은 항상 일정 수준 유지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생리학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인체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더 큰 적응성을 보인다면 그 생리학적 안정의 범위를 굉장히 키우면 되겠죠. 그럼 어디 가나 잘 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희가 목성의 위성 그 타이탄을 간다라고 얘기하면, 과거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지구의 대기가 더 안 좋아져서 지구에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테라포밍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인간이 메탄가스가 있는 그 목성의 타이탄 행성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떤 적응성을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과 가을이 있을 텐데 그 계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는 열대성 기후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 인체 기계, 뭐 이건 뭐 우리는 이제 뭐 물 70%, 유기물 30% 구성되어져 있다, 뭐 큰 의미 없고요. 뭐 뼈와 골격, 근육으로 구성되어서 인체의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고, 세포 생리에서 중요한 게 이제 물질 이동이죠. 물질이 이동되어져야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확산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아주 작은 분자들이 어떤 얇은 세포막 사이를 통과할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하죠.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분명히 촉진시켜주는 뭔가 있겠죠.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음반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체보다 큰 분자 구조, 뭐 인슐린이나 뭐 글루코스와 같은 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움직이게 해줄 때 이것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그냥 순리에 따르는 움직임입니다. 삼투 현상은 좀 달라요. 우리 반투과성 막이 있고요.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 이게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물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한쪽에 물질이 적고 한쪽에 물질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면 물의 농도는 어디가 많은 거예요? 물질이 적은 쪽이 물의 농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물질이 두 개 있고 물은 똑같은데 물질이 여기가 적고 여기 물질이 가득 차 있어. 그럼 여기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적은 곳에서 물질이 많은 곳으로 물이 역행해서 흘러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투를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신장에서의 어떤 수분의 재흡수 또 우리가 땀의 배출의 과정을 통해서 체온 조절 관련 이런 관련해서 삼투 작용을 알아야 되고요. 세포의 대사작용이에요. 대사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몸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맞는 성분인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 유기체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혼합체거든요. 그래서 우린 질소는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니까 그건 빼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탄수화물과 수소와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이와 같은 탄소, 수소, 질소, 산소와 같은 구조로 인간의 유기체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와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거고 반대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분해해서 합칠 때는 에너지를 통해서 합쳤을 거고 분해할 때는 거기 결합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결합해 있었으니까 분해할 때는 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것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다 에너지로 쓰면 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영양소 얘기하면 우리는 영양학이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요 수준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비타민 정도 한 번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무기질 같은 경우에 이제 물질 운반을 통해서 신경자극 전달 이런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하나 안 했던 게 생리적 이동 중에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능동수송이라는 건 뭐예요? 수동적 수송은 순물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능동수송은 어떤 또 하나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 밑에서 위로 물을 끌어올릴 때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을 끌어올리는 농도경에서 역행하는 물질 이동을 시키는 것을 펌프질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능동수송은 운반체를 통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렇죠. 이 내용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세포 조직 기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세포의 구성. 우리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벽은 없어요. 그죠? 세포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포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핵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포막은 여기로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나가는 물질 이동의 경로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세포막에 이제 여기서 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뭐예요? 글루코스라든가 뭐 유리지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일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막은 이런 것들을 세포 내로 움직여주게 하기 위한 어떤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세포질에서 주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뭘까요? 이 안에. 여기선 보여지지 않지만 뭐 우리 여기 ATP도 있고 크레아틴인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글루코스도 있겠고 유리지방산도 있겠고 단백질도 있겠고 단백질이 구성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효소도 같은 ATP 아제라든가 크레아틴 키나제라든가 PFK라든가 뭐 산화효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이 여기 다 저장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산소 대사라고 얘기한다면 얘네 먼저 빨리 동원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왔어라고 얘기하면 여기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이제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ATP를 합성했을 겁니다. 그쵸? 네. 그 정도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뭐 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핵에 우리 염색체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DNA가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져 있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보면 되고요. 봅시다. 앞서 얘기했던 세포막은 물질이동 통로래요. 우리가 수용성 또는 지용성, 그러니까 세포막의 물질을 이동할 때 호르몬들이 수용성 호르몬이 있고 지용성 호르몬이 있어요. 주로 막은 약간 기름진, 기름덩어리처럼 이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기름과는 서로 상극이니까 쉽게 토과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같은 비슷한 성분이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쉽게 투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쉽게 통과하지만 수용성 호르몬은 세포막에 호르몬이 들어올 때 투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얘의 자극을 받고 핵으로 명령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2차 메신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사이클릭 AMP, 순환성 AMP라고 얘기도 하고 뭐 칼모듈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2차 메신저를 통해서 이 호르몬이 뭐 탄수화물을 분해해라, 뭐 지방을 분해해라, 뭐 단백질을 합성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여기서 인슐린 같은 경우는 합성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글루카곤이라고 얘기한다면 분해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고 또 갑상선 같은 경우도 단백질을 합성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또 지방은 분해하고 또 글리코겐도 분해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에 따라서 세포의 어떤 반응성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고요. 세포질 얘기하면 세포질은 물질을 저장하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에너지원 저장하기도 하고요. 1차 연료인 크레아틴인산 저장하기도 하고 2차 연료인 탄수화물과 지방, 즉 글리코겐과 우리 중성지방, 나중에 유리지방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또 우리 극단적인 상황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또 에너지로 이용하게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글리코겐이 꼭 필요해요. 포도당이 꼭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피니시 지점에 가면 선수들 어때요? 특히 철인 3종 경기 같은 경우 거의 뭐 자기 자신의 신체를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해요. 뭐 정신을 놓고 한쪽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기어가면서 자신을 일으키지 못하죠. 이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활동, 의식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신경 자극 전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 자극 전달이 안 이루어진다는 건 신체에 뭐가 고갈됐기 때문에 혈당, 포도당, 글루코스가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철인 3종 경기를 하거나 마라톤 경기를 하면 재현 선생님 잘 아시겠네요. 중간중간 코스에 뭐 줘요? 초코파이 줘요? 네, 당을 준단 말이에요.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최선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존과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죠. 우리가 인체의 어떤 대사 과정을 보면 크게 무산소 대사와 유산소 대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산소 대사는 산소의 공급 없이도 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ATP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유산소 과정은 산소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무산소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면 유산소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세포 안에서 ATP를 생산해야 될 거예요. 그죠? ATP를 먼저 여기서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고강도 운동이면 여기서 주로 할 것이고 저강도 운동이면 여기서 주로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순서는 무조건 ATP, PC부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글리코겐. 기여도로 따지면 저강도 운동이라면 기여도가 누가 높겠어요? 얘가 높겠죠. 기여도로 따지면. 고강도 운동의 기여도가 얘가 높겠죠. 하지만 운동 순서로 따지면 동원 순서로 따지면 무조건 얘가 먼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 다 인원질 시스템. 인원질이 다 ATP나 크레아틴 인산이나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인원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짝반응 또는 공액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얘가 써서 얘를 띄어내면 얘가 다시 일로 주면 되죠.
그럼 ATP하고 PC 중 운동 시작하면 누가 먼저 고갈되겠어요? 왜요? 얘 ATP 딱 시작하면, 운동 시작하면 ATP 딱 이렇게 고갈돼요. ATP는. 크레아틴인산은 이렇게 고갈됩니다. 이 고갈되면서 뭘 해줬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충해줬던 거죠. 뭐에 결합해서? ADP에 결합해서 계속 보충해줬던 거죠. 이렇게 ATP가 고갈됐다는 건 크레아틴 인산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 세포 자체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인산이 많아지거나 ADP가 많아지거나 AMP가 많아지거나 이러면 뭘 자극해요? 해당 효소 PFK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과정을 통해서 지금 탄수화물, 즉 간에 저장돼 있으면 간글리코겐이라고 얘기했고 근육에 저장돼 있으면 근글리코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운동 시작하면 누굴 제일 먼저 쓸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활동을 하는 곳에 있는 걸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바쁘면. 근데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하면 얘가 1순위죠. 저강도 운동을 하면, 낮은 강도로 꾸준하게 계속 운동하면 어디 먼저 쓸까? 어디 쓸까요? 어디가 먼저 고갈될까요? 간에 있는 그릇이고, 간이고요. 혈액이고요. 밥통이에요. 찬장이고 밥통이고 나, 배고픈 나 이렇게 했어요. 배가 고파서 밥통을 열고 빡 밥을 먹어요. 그럼 여기부터 고갈되는 거죠. 급하니까. 근데 아유 천천히 먹지 뭐 한 2주 동안 먹어야 되는데 천천히 먹고 그럼 이렇게 계속 와야 돼요. 이렇게 가요. 어디부터 떨어져요? 점점 여기부터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 떨어지고 그럼 먹을 거 없고 4살 뜯어 먹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낮은 강도로 지속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간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주로 고갈되는 게 뭐 아주 낮은 강도로 사는 게 아니니까 어디가 고갈되는 거예요? 근글리코겐의 고갈이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분해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뭐를 축적해요? 젖산을 축적해요. 몇 개 ATP? 2개에서 3개 ATP. 자, 요거는 이제 2개 내지 3개 ATP가 만들어내지는 것은 에너지 생산 단계와 에너지 투자 단계,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자하고 투자 대비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투자되는 것이 조금 많다면 혈중 글루코스가 좀 투자해야 될 게 많은 거고 근글리코겐 같은 경우에 근육에 있는 거 바로 빼먹으니까 덜 투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혈중으로 거쳐서 근육으로 오게 되면 하나를 더 투자해요. 그래서 2ATP를 만들고 근글리코겐은 3개 ATP를 만들어내죠. 젖산이 축적돼요. 젖산은 결국 체내를 뭐화시켜요? 수소이온 높아지니까 pH, 폐하를 낮춰줘요. 산성화시키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높아지면 교차 결합도 어렵게 만들었고 해당 요소의 활성도도 떨어뜨렸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운동이 쭉 지속됐는데 결국 앞서도 ATP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운동할 수 없고 세포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다 떨어져도 혈중 글루코스가 다 떨어져도 얘가 다 떨어져도 결국 인간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신경 자극 전달을 할 수도 없고 의식적인 어떤 운동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뇌 활동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뇌는 무조건 뭐만 먹고 살아요? 탄수화물만 먹고 살아요. 그렇죠? 편식이 심하네요. 근데 탄수화물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대신에 우리 몸에 많은데 불필요한 게 뭐예요?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은데 좀 빼도 되는 거 지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원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 다리에 있는 탄수화물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할 때인데 이 젖산이 부산물이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젖산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젖산은 에너지예요. 우리 몸에. 단지 산소가 부족한 환경일 때에만 체내를 산성화시킬 뿐이지 산소가 충분한 환경이면 이것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즉 젖산은 어떠한 해당 근육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떠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그렇죠. 산소가 충분한 환경. 내가 팔에 오른쪽 팔로 팔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럼 여기는 활동량에 비해서 산소량이 부족한 상황이 돼요. 그럼 여기는 젖산이 축적되겠죠. 하지만 혈류의 흐름에 의해서 혈액은 다시 돌아서 심장을 거쳐서 왼쪽 팔로 갈 거예요. 하지만 왼쪽 팔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온 젖산은 너무 고맙죠. 산소가 충분한 곳에 왔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ATP를 재합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근육에서 만들어진 젖산이 산소가 충분한 다른 근육으로 가면 에너지원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 셔틀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는 젖산 셔틀이라는 기본 개념 틀 안에서 코리 박사 부부가 코리 사이클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간으로 가니까 젖산이 글리코겐으로도 재합성되는 거 자기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서 코리 사이클이라는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ATP가 36개 ATP라는 거죠. 총 합해서 38개, 39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산소가 충분하게 갔어요. 그럼 혈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피네프린도 많아졌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많아졌고, 글루카곤도 많아졌고, 카테콜라민 전체적으로 이제 반응성 좋은 호르몬들이 많아졌죠. 거기에 이제 뭐 티록신도 많아지고, 뭐 코티졸도 많아지고, 뭐 성장 호르몬도 많아져요. 이런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다 간에서 당원 분해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지방 조직에 지방을 분해시켜요. 당연히 근육에 있는 지방도 분해시키고 중성지방도 분해시키고 지방 조직에 있는 중성지방도 분해시키죠. 그럼 얘네들이 야들야들해진 거야. 딱딱한 고형의 어떤 그 지방들이 야들야들하게 잘 녹을 수 있는 유리지방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지방산이 혈중에 흘러서 어디로 가요? 해당 조직으로 가겠죠. 필요로 한 곳으로. 거기서 이제 산소가 충분한 환경을 만나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즉 아세틸 조효소 A가 되고, 그 다음에 크랩 사이클로 가고, 또 전자전달계를 거치게 되면서 약 129개의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과정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주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고강도죠. 고강도. 여기는 저강도 지구성. 여기 FT 섬유, 여기 ST 섬유.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 했었고요. 자, 세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세포의 뭐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뭐 얘기할 때 주로 여기서 얘기할 만한 건 뭐 땀 분비, 체온 조절 이런 정도니까 여긴 넘어가도 돼요. 그다음에 소화기관 넘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아까 인체는 잘 조직화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시스템들은 서로 각각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인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여기 보면 신경계 역할입니다.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자극은 무슨 전달이에요? 전기적 전달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겠죠? 전기적 자극 전달이면 빠른 대신에 어때요? 해당 부위만, 접촉되는 부위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부적이에요. 빠르지만 국부적이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그냥 시동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동차에 시동 배터리를 갈았거든요. 예. 겨울만 되면 자꾸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예 그냥 인산철 배터리로 바꿨어요. 120A짜리 그냥 캠핑 때 쓰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빠르게 확 올려주긴 좋죠. 그죠? 여기까지. 이게 신경계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주된 역할은 대뇌와 척수의 역할이고, 대뇌의 주된 역할은 어떤 의식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주된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말초는 말초 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얘기하고, 운동계와 감각계로 나눠본다면 감각계는 외부의 자극이 내부로 들어올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오감을 얘기할 거고, 운동할 때 운동 감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운동 감각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인체 움직임이죠.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게 주로 뭐예요? 근 길이의 변화, 그 다음에 근육의 장력의 변화,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장해 주는 게 바로 고유 수용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운동계로 얘기하면 체성운동신경이죠. 체성운동신경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운동 단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경,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축삭 말단을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신경자극 전달할 텐데, 여기서 어떤 전기적 자극을 하죠. 여기는 어떤 화학적 물질에 의한 자극을 전달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런입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신경연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으면 근신경연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신경연접을 하나의 운동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운동 단위 안에 하나의 운동신경과 근육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운동 단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운동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수가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운동 단위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근육을 잡고 있으면 당연히 힘이 셀 거고, 작은 근육을 잡고 있으면 당연히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운동 단위가 크면 힘이 센 겁니다. 또 동원되는 운동 단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은 당연히 세지겠죠. 이런 것들 주로 관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율신경계로 얘기하면 교감신경계와 그 부교감신경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의 안정 시의 어떤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역할이 바로 부교감신경 역할이고, 교감신경은 전투태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성을 보이는 게 바로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보존, 교감신경은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신경계가 이렇게 국부적이고 어떤 아주 빠르게 어떤 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몸에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느리지만 좀 몸을 이렇게 확 활성화시키고 난 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꾹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내분비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분비계에서도 우리가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빠르게 반응하는 내분비계가 있고, 또는 어떤 그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또 반응하는 느린 반응성을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주로 교감신경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부신수질과 췌장이에요. 그래서 부신수에서 이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거의 대부분 뭘 하냐면 에너지 주고, 또는 탄수화물 주고, 지방 분해하고, 그래서 몸을 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또 몸의 어떤 대사에 반응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과 이제 췌장하면 인슐린과 이제 글루카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인슐린은 근육에 넣어주는 역할, 넣어주거나 합성하는 역할이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분해하는 역할을 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어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뭐 이제 또 우리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뭐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분비되는 또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티록신과 트라이오드 타이로닌이라는 호르몬들이 분비되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인체 대사를 다 활성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얘기하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게 이제 알도스테론과 코티졸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코티졸은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서 단백질을 이제 분해시키는 호르몬이고, 또는 이제 지방도 분해시키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그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수분 보유와 전해질 보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들. 그다음에 내하수체 후엽에서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에 의한 역할로 내 몸의 어떤 대사와 신체의 어떤 변화와 수분 보존, 전해질 보존과 관련된 반응성을 보여주는 주된 역할들을 할 거고요. 호흡기 얘기하면 이제 주로 이제 산소를 몸에 공급하고, 몸에 나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통해서 체내의 pH 수준을 약 pH 7.4의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속에서는 운동을 하면 체내가 산성화되어 pH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몸속에서의 변화는 이것을 다시 pH 수준을 올려주거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버퍼링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완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화학적인 완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탄산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바미노 헤모글로빈과 같은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카르복실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내의 어떤 그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해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주기도 하고, 신장에서 수소이온을 배출하고 중탄산염을 재흡수함으로 인해서 체내가 산성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도 하죠. 또 호흡은 체온 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들은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는 어떻게 여름 보면 혓바닥 내밀고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체온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땀샘이 있어서 땀을 배출해서 어떤 발화를 통해서, 기화를 통해서 주변의 온도를 뺏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있지만, 그건 이제 피부에서 얘기고, 호흡에서는 몸에서의 뜨거운 열기가 호기를 통해서 나가고, 상대적으로 내 몸의 온도보다 외부의 온도가 낮을 테니까 들어간 온도는
낮은 온도가 들어가니 체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냉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계는 내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한 순행식 장치고 호흡은 공냉식 장치입니다. 그럼 수분 제거. 순환계 운송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까 호흡에 가스 교환으로 산소가 들어온 걸 누가?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해서 운반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헤모글로빈당 4개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반하고 또 혈액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뿐만 아니라 영양분들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로 한 곳으로 갈 거예요. 근데 영양분들이라든가 뭐 이게 호르몬들이라는 건 혈중에 이제 섞여 있으면 몸몸을 다 순환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호르몬과 맞는 수용체를 만나면 거기에 결합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로 가면 딱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그냥 퍼뜨리는 거죠. 퍼뜨려 놓고 그에 맞는 짝꿍을 만나면 짝꿍을 만나서 그 조직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제거 기능. 이산화탄소는 몸을 산성화시키니까 배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르몬 운반, 표적 기관에 영향을 줄 거고 순행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 호르몬 그 혈액을 얘기하면 적혈구, 그다음 혈소판, 백혈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혈구만 주로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생화학이라든가 또는 의학 계통에서는 백혈구를 주로 다루겠죠. 그다음 근육계, 뭐 힘 생성이 가장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에너지 대사. 이게 이제 주로 얘기 나오겠죠. 근비대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리학은 딱 하나만 보고 뭐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인체 내강입니다. 아까 두 개 흉곽과 복부강을 얘기했죠. 그래서 흉부는 여기 폐가 있는 부분이고 복부는 이제 여기 내장기관이 들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중에 이제 여기 갈비뼈 있는 이쪽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제 심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 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폐 보신 적 없죠? 저는 폐를 2번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흉곽경 수술을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폐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폐가 터졌어요. 그 왼쪽은 2번 터졌고 오른쪽은 1번 터졌어요. 전에도 얘기했던 기용 때문에 이제 됐는데 저는 이 기포 그 폐포 허파과리죠. 허파과리가 터지면서 폐의 공기가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정말 폐가 이게 쪼그라들더라고요. 예. 그 폐는 하나의 그것도 여러분 그 순대 먹을 때 허파 주세요 이러잖아요. 허파 보면 이게 덩어리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익었을 때나 그런 거지 생사람 네, 사람의 폐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쫙 풍선이 공기 빠지듯 빠져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지로 이제 바람을 싹 불어넣으면 폐가 확 불어납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폐가 이제 흉곽에 이렇게 딱 붙어야 되잖아요. 흉벽에 딱 붙어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왼쪽이.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터졌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뻥 뚫고 구멍에 바람을 싹 잡았더니까 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꼬매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약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넣어서 이제 흉곽에 넣어서 그 기구로 메꾸고 잘라내고 메꾸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인 폐와 심장은 뼈로 보호하고 있고 그래도 좀 덜 보호할 만한 건 이렇게 열어놓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체 화학적 구성 뭐 나오는데 우리 몸엔 대부분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탄소와 산소와 수소와 질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기체는 이런 화학적 구조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은 질소 화합물인 단백질은 우리 몸의 어떤 성장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어졌을 때 극도의 어떤 뭐라 그러지 밥을 못 먹는 상태이거나 어떤 극도의 어떤 탈진적인 상황일 때 주로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쓰여지면 순수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탄소, 즉 탄수화물에서 썼는지 지방에서 썼는지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소가 사용되어지지 않는 정도의 운동, 뭐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로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썼는지 또는 지방을 얼마만큼 썼는지를 알려면 단백질을 분해하지 않는 수준의 운동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호흡교환율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지방은 뭐 호흡교환율이 뭐냐면 산소를 들이마신 것과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해 본 거예요. 비율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1일 때 들이마신 산소가 1일 때 0.7의 이산화탄소가 나가면 지방을 분해한 거예요. 근데 산소 1이 들어왔는데 이산화탄소가 1이 나간다. 1대1의 비율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탄수화물 분해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단백질 분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단백질 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원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는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소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주로 얘기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소가 만약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소변에 이 요산이 많이 나와요. 암모니아가 많이 나와서 노란 오줌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건 그 다음에 뼈, 근육 뭐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항상성입니다. 자, 여기가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생리학적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게 뭐 생리학적 생존의 범위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그 다이나믹하게 이제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그 평균치를 내보면 그다지 큰 어떤 그 크게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혈압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면 혈압을 낮추기에 노력하겠죠. 근데 이제 혈압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하면 혈압은 높아질 거고 심장이 이완하면 혈압은 낮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을 결정하는 것이 심장만의 역할은 아니고 혈액이 나가는 혈관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혈관인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관에서 그 혈액을 받아서 혈관의 탄력성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이 이완될 때 심장의 어떤 원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이 탄력성 때문에 혈액을 쭉 짜밀면서 세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조직으로 이제 밀어낼 텐데, 근데 이 동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고기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콜레스테롤이 쌓이죠. 우리가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하거나 이러면 HDL과 LDL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더 많겠어요? 20대, 30대시니까. 여러분들 HDL이 많아요. 근데 한 40대, 30대 후반에 40 넘어가면 LDL이 많아져요. 진짜 신기하게 LDL이 더 많아져요. LDL이 많으면 얘네들이 뭐랑 친하면 동맥하고 되게 친해요. L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얘네들은 혈액에 이제 있다가 혈관의 벽에 끈적끈적하게 붙는 거죠. 그러면서 혈관벽에 침착되면서 혈관벽에 늘러붙고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이 쫙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못 늘어나니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고혈압이겠죠. 근데 고혈압이 이제 심장 쪽에 혈관이 그러면 심근의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혈관이 막히면 심근의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근경색이 나타나겠죠. 뇌로 가는 혈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졸중이 올 거예요. 좀 더 심하면 뇌경색이 오겠죠. 경색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건데, 뇌졸중 같은 경우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제 조교였던 친구 어머님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제 지인분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 두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 경우는 제 지인 같은 분은 이제 손녀가 소풍을 가는 날이어가지고 다음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김밥을 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밥을 써는데 점점 김밥이 두꺼워지고 이상하게 썰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했지만 시간 간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쪽 사지를 좀 못 쓰시게 됐거든요. 아주 그냥 경미하게 못 쓰시게 됐는데, 제 조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샤워를 하고 나오시는데 그걸 느꼈대요. 뭔가 뇌 한쪽에서, 머리 쪽에서 뭔가 출혈 같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딱 느끼셨는데 딱 만졌는데 물은 없는 거, 물기는 없고, 느낌은 오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조기한테 바로 전화하고 본인 스스로 119를 부르셨어요. 바로 119가 와가지고 본인이 타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의식을 잃으셨겠죠. 타고 갔는데
정말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정말 다 괜찮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체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혈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체온 같은 경우도 우리는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온이 점점 높아지면 37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열을 밖으로 방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출하려면 땀을 흘리거나 혈액을 피부 쪽으로 몰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반대로 추우면 근육을 떨거나 또는 혈액을 피부에서 심부 쪽으로, 몸 안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면 높이고, 높아지면 낮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보면 항정 상태는 보세요. 내부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변하지 않는 상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요 얘기예요. 인체의 요구와 이런 요구에 따른 신체의 반응성. 이 얘기는 뭐예요? 수요와 뭐가 일치된 상태? 공급이 일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100ml를 필요한다. 산소를 1리터를 필요로 한다. 그럼 호흡을 통해서 산소 1리터를 공급해주면 딱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근데 산소를 2리터 필요로 하는데 내 몸에 공급할 수 있는 산소량은 1.5리터밖에 안 돼요. 그럼 0.5리터가 부족한 거잖아요. 0.5리터는 그러니까 아까 2리터가 필요한데 2리터를 공급해주면 그만큼 ATP를 생산할 수 있는데 내 최대 능력은 1.5리터밖에 안 돼요. 그럼 0.5리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ATP를 뭘로 만들겠어요? 그렇죠. 무산소 대사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총량은 똑같이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0.5리터만큼은 산소를 이용해서 0.5리터만큼 부족한 산소에 의한 부분을 무산소 대사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 총량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산소 대사가 동원되어졌기 때문에 젖산이라는 부산물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우리 몸의 대사적인 활동이라든가 또는 근수축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5도에서 운동을 통해서 37.5도, 38도까지 올라갔고 38도에서 지금 체온을 상승시키는 요인과 체온을 배출하는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항정 상태죠. 여기 지금 심박수의 변화에서도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박수가 항정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전은 뭐냐? 결국 높아지면 낮추고, 낮춰주면 높여주는 이런 부적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극과 반응이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한 거야? 뭐야? 됐어. 아이씨, 몰라. 됐다. 네. 여기 보면 항상성에 혼란이 왔대요. 왜 항상성에 혼란이 왔어요? 자, 우리 몸에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 오류를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성으로 어떤 그걸 이겨낼 수 있어.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오류가 커져서 내 반응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 혼란이 오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혈중의 과잉 이산화탄소래요. 혈중의 과잉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 이게 뭐예요? 혈액이 산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혈중에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죠. 지금 당장 지금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호흡을 한번 해봅시다. 왜 안 하세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내에 들어온 산소량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요. 이러면 과잉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죠. 반대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대사를 통해서. 그러면 대사를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이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딱 1대1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한 거죠.
무산소 대사를 동원해서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고 수소이온을 완충하는 과정에서 중탄산이 결합했을 거고 탄산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산화탄소, 체내의 이산화탄소는 45, 폐 수준에선 4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서 다시 40으로 세팅하고 딱 돌아와서 또 45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45보다 더 많은 수치가 되면 뭐 48, 49 이렇게 돼요. 그러면 40, 48 이렇게 와가지고 내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 42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또는 43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혈중 이산화탄소 결합이 이렇게 돌아오면 어때요? 혈중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조직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조직에서 만드는 수소이온을 완충할 수 있는 중탄산이온도 결합하지 못해요. 그럼 계속해서 혈액의 산성화는 심해지죠. 그걸 우린 산성혈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호흡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근데 지금은 수의적 과한기를 한 거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영장 가가지고 숨 오래 참기 내기 해가지고 100만원 빵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수의적 과한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최소한 10초 이상은 더 참으시니까 100만원 빵 하실 때 꼭 하시고요. 그 다음 감지기에서 과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어요. 눈을 자꾸 감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눈을 자꾸 감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감지기관이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감지기관이 감지하고 주로 이제 호흡 조절 중추인 연쇄에서 그걸 감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횡격막이나 외늑간근, 즉 뭐예요? 횡격막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복부와 흉부를 나누는 어떤 그 막이고요. 횡격막은 외늑간근은 요 위쪽이에요. 갈비살 좋아하시죠? 네, 여기 갈비살하고 저기 그 뭐지? 등갈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늑간근 이런 것들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 흉부를 이렇게 벌리죠. 그리고 횡격막은 요 밑에서부터 아래로 쭉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제 폐가 확장되겠죠. 그럼 이제 들숨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내보내려면 다시 원래대로 하고 횡격막을 다시 위로 밀어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이제 횡격막 갈비살 뜯어 먹으면 되게 질기잖아요. 그게 탄성 조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오면서 호기를 하지만 이건 탄성 반동에 의한 수동적 호기인 거고, 우리가 운동 강도 높아지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호기 역시도 능동적 호기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면 다시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수와 심도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운동을 할 때는 호흡 심도가 높아지고 호흡 수가 적어지죠. 호흡 빈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총량은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심도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심도가 깊어지면 중요한 게 뭐냐면 관료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폐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폐 보면 숨이 가벼운 숨을 들이마시면 폐 위쪽이 주로 차요. 공기가. 뭐 폐 위쪽이라기보단 요렇게 연결돼서 이쪽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찬다고 봅시다. 그럼 전체 100이라고 얘기하면 한 30% 찼어요. 이때 가스 교환하고 숨을 좀 더 깊이 들이마셔서 여기까지 쭉 꽉 채웠어요. 이때에 비교해서 가스 교환이 누가 더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꽉 채웠을 때 가스 교환이 더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 심도가 깊어야 가스 교환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조직으로 산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심도가 낮으면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호흡수와 심도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회 분당 환기량을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산소 공급 능력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도가 줄어들고 호흡수가 늘어나서 총량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심도를 좀 크게 하고 호흡수를 적게 하고서 또 총량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겉보기엔 똑같지만 실질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호흡을 하게 되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낮추기 위한 반응성을 보인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양성 대먹이기. 우리는 이거는 이제 자극이 어떤 요인의 반응성이 같은 반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로 이제 긍정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대부분 다 병적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혈압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혈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반응하겠죠?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을 낮추기 위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혈압이 낮아지면 심장이 수축을 해서 혈압을 높였을 거고,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이제 수축을 멈추고 이완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혈압이 낮아질 거예요. 근데 혈압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주로 어느 경우에? 우심방으로 환류되는 혈액량이 부족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혈압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심방으로 환류되는 혈액량이 적은데 우리는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되니까 혈압은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혈액은 보내줘야 돼요. 그럼 심장은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강하게 수축을 해서 혈액을 보내주면 되는데 우심방으로 다시 환류되는 혈액량이 또 적어. 그럼 또 세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원인이 뭔지 보면 주로 이런 출혈과 같은 상황일 때 주로 그러다는 거죠. 피는 빠져나갔고 우심방으로 환류되는 혈액량은 적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높이기 위한 어떤 혈액을 보존하기 위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혈관이 수축을 하면 심장이 수축을 하면 혈압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디예요? 출혈하는 부위의 혈액이 더 세게 빨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맥과 동맥을 절단하면 혈액이 흐름이 어떤지 아세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자살하면 여기 이렇게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죠, 우리는. 자, 여기 이제 파랗게 보여요. 이게 무슨 혈액이에요? 정맥혈이에요. 여기 이렇게 탁 그면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세게, 왜 이런 행위를 하지? 깊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동맥혈은 다 안쪽에 있어요. 그 동맥혈이 끊어지면 심장의 수축기 때 퍽, 퍽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손목의 동맥이나 여기 경동맥이나 여기도 중요하고 이 대퇴 쪽에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병원에 이 흉부 이거 수술할 때 흉부 외과니까 제 옆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그 대퇴 쪽에 동맥에 어떤 그 출혈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을 드레싱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혈관을 건드렸어요. 근데 정말 대퇴에서 피가 쫙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압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출혈이 굉장히 심한데 출혈이 심했고 피는 빠져나갔고 우심방으로 환류된 혈액량은 적은데 또 생존을 위해서 피를 보내니까 압력은 높였고 또 쭉 나갔고 더 적어지고 결국엔 계속해서 혈압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걸 우리는 양성 대목이라 그래요. 자, 환경과 인체의 기능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환경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체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 환경 변화는 내부 환경 변화도 있을 테고 외부 환경 변화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로 이제 운동하면 내부 환경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많거나 뭐 체온이 높아지거나 체내가 산성화되거나 뭐 이런 정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어떤 환경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질 때가 있죠. 어디 갈 때 주로 그래요? 그렇죠. 고산지대로 올라가거나 또는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신체가 반응해야 되고 또는 적응해야 되겠죠. 또 뭐 온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여기 이제 딱 적정한 온도에서 살지만 열대 지방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더운 곳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신체의 반응, 적응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게 바로 적응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존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범위가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또는 어떤 스트레스에 놓여지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이 항상성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 더운 곳에서도 잘 살고 더 추운 곳에서도 잘 살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도 똑같은 얘기구나.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살고 산소가 그렇죠. 충분한 환경은 뭐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자극들은 뭐예요? 운동이 되겠죠.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어떤 반응성이 보여질 텐데 주로 그 운동이 최대 하운동이냐 최대 운동이냐에 따라서 인체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과 이후 트레이닝 전후의 어떤 그 변화 요인을 비교해 보면
지구성 트레이닝을 하면, 최대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고, 최대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보면 적응 현상이라는 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체 내의 변화, 인체 내의 변화로 말미암은 환경의 변화를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환경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극이에요. 근데 내 신체는 능력이 작아요.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환경적 자극이, 그러니까 우리가 난 산소가 열이 필요한데 환경에선 산소를 뭐 10씩 주는 게 아니라 뭐 5밖에 안 줘. 3개밖에 안 줘. 2개밖에 안 줘. 굉장히 저산소 환경이야. 이러면 외부 환경이 굉장히 극악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대적으로 난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적은 산소에서도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해야 돼요. 주로 이제 그런 게 변하는 게 산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옮겨주는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 산소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애가 적혈구니까 적혈구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산소가 불충분하니까 산소를 조직으로 넘겨주는 효소도 잘 발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 확산 능력을 키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보이면, 그러면 반응력이 커지면, 산소가 한 3밖에 안 주고 나는 10을 요구하는데, 난 10을 요구하는데 3밖에 안 주니까, 이게 거꾸로여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산소가 부족한 환경은 나한테 힘든 환경인데, 나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곳에서 연약해져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산소를 3을 받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내 몸은 강해진 거죠. 그러면 외부 환경은 나한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이 몸은 적응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죠. 또 최대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최대하 운동 능력도 좋아져요. 자, 운동 반응 경로인데요. 트레이닝 전과 트레이닝 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그런 어떤 항상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졌을 때 변화가 생겨요. 적응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자극이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 체내 저산소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에요. 아까 고지대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잖아요. 운동을 해도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는 거죠. 어디가? 신체 내부가. 왜냐하면 내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산소가 안정시에는 충분한 양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 내가 신체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필요한 신체에서 요구하는 산소를 호기를 통해서 환기를 통해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체내가 저산소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또 빨리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좋아져야 되죠. 그래서 체내 저산소 상태라는 내부 환경 변화가 나타나면, 또는 외부 환경이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고지대 올라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체가 변화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혈구 수를 증가시켜서 산소를 태울 수 있는 어떤 이동 수단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헤모글로빈 증가는 결국 이제 산소와 결합 능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또 여기에 이제 철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철분이 있어야 우리가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이용률 개선이니까 조직에서 마이오글로빈도 증가해야 되고, 저장산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장산소 마이오글로빈이에요. 얘도 많아지고 또 미토콘드리아도 많아지고 이 안에서 각종 효소들이 잘 발달하게 되면 산소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좋아지고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산소 환경에서 충분히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유산소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대에 가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일단 신체 내에 이런 기능들이 좋아지죠. 요 기능들도 좋아져. 이제 신체 조직의 기능이에요. 기관의 기능이고, 여기는 혈액 자체 변화예요. 그래서 고지대로 올라가면 적혈구도 많고 그 투스리디피지 활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 해리가 되게 잘 일어나요. 그리고 적혈구도 많고, 그러니까 헤마토크리트가 꽤 높은 혈액이 만들어져요. 높다라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헤마토크리트지만 주어진 혈액 내에 적혈구가 꽤 많은 혈액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추출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지대, 그러니까 평지로 돌아오게 되면 빨리 또 우리 몸은 그에 맞게 적응을 하겠죠.
그럼 적응을 했지만 혈액도 역시 적혈구수도 줄어들고 그랬을 텐데 막 철인 3종 경기라든가 뭐 장기간의 트레이닝을 운동을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 혈액을 딱 주입하게 되면 굉장히 산소 운반 능력이 뛰어난 혈액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혈액 도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또는 움직임을 또는 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 항상성의 혼란, 즉 체온이 높아지거나 pH 수준이 낮아지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산화탄소 나타나서 높아지는 환경, 주로 이제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들이고요. 아까 산소 해리 곡선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림의 자극 요인들이 바로 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수용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았었고요. 신경계통에서 호르몬 계통에서 내인성 경로를 통해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나 어떤 폐나 근육들이 반응을 보이고 이 항상성의 혼란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인체는 적응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어떻게 적응하냐 신경성 경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인성 경로와 외인성 경로를 따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인성 경로는 기관 내에서 역할이에요. 그럼 여기 신경성 경로와 호르몬성 경로가 바로 외인성 경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내인성 경로에 의한 조절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운동을 시작하면 뭐가 먼저 분해돼요? ATP가 분해되겠죠. 그래서 인원질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ATP가 분해된다는 걸 뭘 가지고 알아요? 얘가 줄어든 만큼 얘는 늘어나는 거죠. ADP가 늘어나고 또 그 ADP가 늘어난 만큼 크레아틴 키나제를 자극하고 크레아틴 키나제 PC를 분해해서 인산기와 크레아틴 얘는 또 다시 주어서 재합성했다라면 여기에 크레아틴 인산 남아있는 인산기 얘네들이 많아져요. 얘네들이 이렇게 많아지죠. 세포질을 떠돌고 있는 유리된 인산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체내의 인원질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얘네들은 크레아틴을 분해서 그 ATP를 재합성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요소를 자극해서 세포질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다시 인산기를 붙이고 ATP를 생성해서 인원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ATP를 생산하고 ATP를 인원질 감소로 보충할 수 있겠죠. 이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한 심근의 온도 상승 이런 부분도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혈류의 어떤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심근의 온도 상승과 더불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게 되죠. 또 여기 보면 신경성령으로 볼게요. 먼저 가장 빠른 거. 자, 호흡 조절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산성화되고요. 산소는 부족한 환경이 됩니다. 즉 이런 환경이 되면 대동맥이나 경동맥체에서 그걸 자극을 받고요. 중추인 연수에서 호흡수를 늘려라라는 명령을 내릴 거예요. 지금 산소가 부족하니 산소를 보충해줘라. 그럼 호흡의 빈도와 심도 중에 빈도가 높으면 심도가 높으면 산소를 주로 공급하는 호흡이에요. 빈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이에요. 주로. 예.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니까 심도를 높이고 빈도도 같이 높이면 좋아요. 근데 호흡의 1회 호흡량이 많아진다는 건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분당 호흡 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늘려주면 좋죠. 같이 늘려주면. 근데 그건 이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예요. 심박수 조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겠죠. 주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해당 근육과 관절에 고유 수용기들이 있을 것이고 고유 수용기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관장하겠죠. 그러면 이제 혈류가 필요하다는 걸 감지할 것이고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운동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심박수 늘려야 되니까 부교감신경 억제성 자극을 줄여야겠네. 심장의 심박수를 늘려줘야겠네. 부교감신경 억제성 자극을 줄여서. 반면에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좀 더 흥분시켜야겠네. 교감신경 흥분성 자극 증가를 통해서 심박수를 증가시킬 거예요. 주로 이제 부교감신경은 안정시나 운동 초기 심박수 증가에 관여하고 증가나 감소에 반면에 교감신경은 운동 중의 심박수 변화에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호르몬성 조절 아까 심박수 조절에 자율신경계 역할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교감신경이 이렇게 역할을 주겠죠. 부신수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보면 신경 말단에서는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신경성 조절은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얘기하는 거고
부신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을 주로 얘기해요. 8대 2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의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누가 더 뭐 좋냐 나쁘냐라고 딱 따질 수는 없지만 둘의 역할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보면 얘네들은 간에서 당원을 분해시켜요. 그래서 당원이 분해되니까 어디로 가요? 혈중 글루코스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주로 어떤 상황에서 혈중 글루코스를 높여야 되겠어요? 혈중 글루코스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면 혈중 글루코스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떨어진 게 왜 떨어진 거예요? 혈중 글루코스가 근육에서 썼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여기 채워야 돼요? 간에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있는 당원을 분해해야 되겠죠. 그럼 이 혈중 글루코스가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부신수에서 분비되는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여기서 이거 가는 거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가 조직으로 가는 걸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자꾸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인슐린 때문에 끌어가는 거예요. 인슐린이 자꾸 끌어가는 거죠. 어디로? 조직으로. 왜냐면 인슐린이 끌어가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자꾸 끌어다 쓰고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당원 분해해서 계속해서 혈중에 채워주고 그래서 혈중이 글루코스 수준은 정상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이게 뭐예요? 조직으로 혈당을 못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중 포도당 농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뭘 일으켜요? 당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당을 흡수해야 되는데 당을 흡수 못하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당이 가야 뭘 역할을 해요? ATP 만들 거 아니에요? ATP 못 만드니까 어때요? 말초 끝쪽부터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뇨가 그렇게 무섭죠. 예. 그래서 당뇨의 가장 대표적인 두드러진 특징 보면 혈중에 이제 그 굵은 분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두꺼운 덩어리들이 소변으로 나가요. 덩어리들이 물질이 나갈 때 뭘 일으켜요? 물질이 나갈 때 물도 같이 딸려 나간단 말이에요. 삼투가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변도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들 주로 혈당이 흡수가 못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죠. 먹어도 흡수되는 느낌이 안 나죠.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변이 빠져나갈 때, 당 빠져나갈 때 수분도 빠져나가니까 소변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소변이 맞으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의 대표적인 특이 다음 다식 다뇨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는 때로는 신체의 어떤 외부 내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성을 보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적응을 한다. 굉장히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 많고 체내가 산소가 되는 환경이더라.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요? 심도가 깊어지는, 호흡수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겠죠. 심장의 심박 출량이 분명히 1회박 출량이 좋아졌겠죠. 커졌겠죠. 뭐 용적이 커져서 그랬든 심근의 두께가 두꺼워졌든 어쨌든 1회박 출량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감 신경은 안정 시에 억제성 자극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크게 하겠죠. 반대로 교감 신경의 흥분성 자극은 적게 하겠죠. 그래서 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자, 심장에 우리 심박수를 비교해 보면 대략 한 분당 여기 100을 기준으로 합시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심박수 한 200을 보고요. 여기 이제 빵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보통 안정 시의 심장의 심박수는 몇 번 정도 뛰어요? 70번, 80번? 여러분들 한 60번대 뛸 거예요. 뭐 극도로 이제 유산소 능력이 좋으신 분은 한 50번대도 뛸 것이고, 네. 그럼 한 70번대라고 얘기해 봅시다. 70번대. 네. 자,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20대의 최대 심박수까지. 여기가 100% VO2 맥스인 지점이에요. 뭐 그럼 여기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50% 정도 되겠죠? 요 밑에는 이제 안정시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 심박수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강도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부교감 신경을 보면 여기에서 주로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렇게. 부교감 신경 어떤 자극이에요? 억제성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심박수가 한 80번 정도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지금 안정시 가장 낮은 수에서 부교감 신경 억제성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클 때 심박수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부교감 억제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심박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억제성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박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였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교감신경은 또 이렇게 역할을 해요. 서로 겹쳐서. 그럼 여기 보면 부교감신경 억제성 자극은 줄어들고 있고 교감신경 흥분성 자극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또 심박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흥분성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적응하고 난 후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트레이닝 하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그래프는 운동성 섬액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억제성 자극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더 커져야 심박수가 더 낮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운동 중에 심박수 얘기하면 운동 중은 노르에피네프린이 활성화시키는 건데 에너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적응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낮아지겠죠. 낮아지니까 운동 중 심박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트레이닝 하고 났더니 부교감 신경의 억제성 자극 증가로 인해서 안정시와 운동 초기 심박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운동 중 교감 신경의 흥분성 자극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운동 중 심박수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순하는 게 뭐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에 세포 자체 생존과 증식은의 활동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이었고 세포가 볼 때 물질을 이동시킬 텐데 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물질 이동인데 앞서 얘기했던 물리적 이동, 그러니까 수동적 이동, 그러니까 순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 이동, 그 다음에 생리적 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물질 이동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나을 만한 부분은 뭐 이런 정도 물어보는 건데 어렵지 않은 거라서 단순 확산인데 여기 보면 이게 페포예요. 허팝과리고요. 여러분들 페포에 보면 폐에 허팝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막내들이 샤인머스켓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비싼데.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사주는데 이렇게 생긴 허팝과리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제 들어있겠죠. 그럼 여기는 어디요? 어딜까요? 아마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여기. 이렇게 혈액이 흘러간다면 아마 여기 어디 오른쪽 밑에 폐로 보내는 쪽이겠죠. 그렇죠. 우심실이란 말이에요.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폐 쪽으로 간 거고요.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좌심방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조직을 거쳐서 온 혈액이니까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높고 산소는 적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페포는 산소 분압은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낮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폐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으로 나가고 페포에 있는 산소는 폐모세혈관으로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 분압은 낮아지고 산소 분압은 높아지게 되는 혈액의 가스 충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어떤 아주 작은 분자 구조를 가진 기체들이 이동되어지는 현상을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농도 경사의 순행 역행.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촉진 확산이에요. 촉진 확산이라는 건 촉진시켜주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은 이런 단백질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이런 단백질 통로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 세포막 사이를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면 이런 가스 같은 경우는 단순 확산인데 이런 어떤 우리가 뭐 글루코스라든가 이런 분자 구조들은 얘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림으로 보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단순 확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뭘 갖고 있냐면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통과시켜 주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요. 그런 것들을 운반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순 물리적인 이동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반면에 요런 경우 있죠. 여기는 지금 네모 물체를 움직여 줄 건데 여기는 지금 더 많아요. 지금 다섯 개가 있고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도가 여기가 높죠. 세포 내부가 세포 외부보다. 근데 세포 외부보다 세포 내부가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있어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역행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능동수성이라고 얘기해요. 왜? 생리적인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펌프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촉진확산과 다른 건 농도에 역행한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일단 삼투입니다. 보면 우리 삼투 현상을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김치 같은 경우죠. 김치 같은 경우 그 뭐죠? 우리 저기 배추 절이죠. 요즘 부모님들 이제 김장하실 때 배추 절이지 않고 다 절인 배추를 사 쓰시는데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들은 양같이 다 아직도 배추를 직접 절이세요. 더 싸니까. 그러면 이제 배추를 물에 넣고 뭘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그 소금에 이제 나트륨 성분이 이제 그 배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 나트륨이 특히 삼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삼투 물질이에요. 나트륨이 들어가면 물질이 들어가면서 수분이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수분이 들어가면서 배추가 야들야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물질이 움직여지면 물질과 같이 수분이 움직여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물질이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반투과성 막에 의해서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데 여기 보면 물의 높이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물질이 한 10개 정도 있고요. 여기 물질이 한 3개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공간에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물이 여기 A쪽보다 B쪽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농도는 A가 많지만 물의 농도는 B가 많은 거죠. 근데 물질이 이동할 수 없는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럼 물질은 못 움직여요. 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물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 이제 밀어내는 힘이 바로 삼투예요. 근데 밀어내는 힘으로 올라가지만 밀어내는 힘은 거기 위에서 밑으로 내리누르는 힘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가 바로 삼투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땀을 흘려요. 땀을 막 흘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땀을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세포질에서 막 땀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포질이 수분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질의 물질 농도가 높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질 주변에 뭐가 흘러요? 모세혈관이 흘러요. 모세혈관의 혈장과 혈구를 놓고 봤을 때 혈장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 50%가 조금 넘을 텐데 근데 요 사이 지나가는 요 지금 세포질 쪽에 수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농도가 높은 거죠. 근데 혈액은 물질의 농도가 낮고 그럼 어때요? 요 혈관에 있던 혈액들이 그 혈관막이 여러분 뭐 아주 꽉 막힌 튜브 같아 보이지만 실제 확대해 놓고 보면 그물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물 구조에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얇은 구조죠. 거기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요. 반투과성막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세포질 쪽에 수분을 채워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혈관 안에 혈장량이 떨어지죠. 혈장량이 떨어지면 혈액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분과 단백질 구조에서 수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혈액 농축 현상이 나타나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헤마토크리트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끈끈한 혈액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혈류 흐름이 느려져요. 혈류 저항은 커지죠. 그러니까 조직의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그러니까 뭘 보충해줘야 돼요? 수분 보충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과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혈액의 흐름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 또는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어떤 물질들이 어떤 통로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그 한약 다릴 때 그 삼배 천에다가 이제 약 넣고 이렇게 쫙 짜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여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운반체 운반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건 농도 경사에 역행하여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현상이에요. 아까 3투는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뭘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 보면 이게 뭐냐면 단면을 자른 건데요. 어떤 단면이냐면 신경 뉴런의 요 한 단면이에요. 요 단면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단면을 자르 봤더니 잘 그릴게요. 제 별명이 피카소거든요. 안 믿는구나. 진짜요. 쫄라면 진짜 잘 그려가지고 역학할 때.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 요런 어떤 막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킨 겁니다. 봤더니 나트륨과 칼륨과 클로라이드나 칼슘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mm몰인데 세포내는 세포까지 145mm몰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 세포 내부가 많아요. 150mm몰로. 그 다음에 음이온인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125mm몰로 세포 외부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세포 외부에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세 가지만 일단 중요하게 봅시다. 그러면 자, 단순히 어떤 농도 경사에 순행하는 것만 보면 나트륨은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쵸? 칼륨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쵸? 염소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쵸? 농도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주로 안정시를 보면 얘는 닫혀 있어요. 얘를 운반한 운반체 캐리어는 닫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닫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부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칼륨이. 그러니까 양이온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세포 내부 전하는 음전하를 띄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약간 양전하를 띄죠. 약 한 마이너스 70mV 정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통로가 닫혀 있으니까 이건 신경계 살력이지만 통로가 닫혀 있으니까 안 들어갈 거고 얘도 통로가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만 열려 있으니까 얘는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될까지? 정기적 평형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능동수송을 해요. 능동수송을. 능동수송을 해서 나온 칼륨을 안으로 다시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건데 분명히 안에 들어갔던 나트륨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 나트륨은 밖으로 빼줘요. 그러니까 12mm몰에서 140ml몰인 곳으로 나트륨을 바깥으로 빼내고 5ml몰에서 150ml몰 쪽으로 칼륨을 넣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70mV로 정기적 균형을 이루어줘요. 이게 이제 펌프를 통해서 안정식 극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떤 신경자극이 오면 탁 여기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죠. 투과성 막을. 야, 이제 그만 넣어. 그리고 너 열어. 얘가 열려요. 그러면서 안쪽으로 세포 외부에 있던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쭉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양전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세포 내부가 뭐가 돼요? 양전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쭉 순서로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음전화를 띄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근데 여기만 딱 들어가면서 얘가 양전화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죠? 그냥 여기서 툭툭 흐르죠. 이런 현상들이 랑베르 결절 사이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도약전도에서 신경자극이 전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트륨이 계속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나트륨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트륨 계속 들어가면 여기 요 뉴런 주변에 있는 무엇을 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겠죠? 커지다 보면 터지겠죠. 그럼 문제가 생겨요. 세포 종창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다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들어갔던 나트륨을 계속해서 빼줘야 되고 밖으로 나온 칼륨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나트륨이 들어가는 건 신경자극 전달을 위해서인 거예요. 신경자극 전달을 위해서. 근데 우리 몸은 신경자극 전달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운동을 하다 보면 얘 칼륨은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전하가 마이너스 그 양전하가 밖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하가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나트륨을. 그러려면 어떻게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떨어지는 과분극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칼륨이 더 많이 나오거나 염소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분극이 일어나요. 그럴 땐 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극은 더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계에서 또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능동수송을 하는지, 물론 여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신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신장에서 나트륨 제흡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능동수송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고요. 중요한 그림이니까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보실 때 참고하셔야 돼요. 네, 음세포 작용이나 토세포 작용인데요. 이거는 우리 생리학에서는 안 다루는 얘기고요. 토세포 작용 특히 이제 유즙, 엄마가 아이 태어나면 이제 그 모유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세포 대사작용 이제 쭉 보면 이화작용 뭐라 그랬죠?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동화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인 이화 과정이 이제 무산성 해당 과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화 과정이고, 시트라산 사이클, 즉 구연산 사이클이고요. 크랩 사이클, TCA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이제 유산소성 이화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앞서 얘기했던 글루코스가 초성포도산, 피루빅산, 피루베이트예요. 그러니까 피루빅산으로 바뀌고 라테이트, 그러니까 젖산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 특히 여기서는 뭐가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런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EATP라고 얘기했으니까 혈중 글루코스고요. 보다 더 엄밀히 가면 어디에 있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한 겁니다. 어디서 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산소 과정은 세포질이죠. 그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호기성 또는 무산소성 어네어로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시트라산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체육에서는 크랩 사이클 또는 TCA 사이클 얘기하는데 화학 생물 공부하시는 분이나 생화학 공부하시는 분은 다 구연산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시트라산 엑시드 사이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 이화작용의 두 번째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두 번째 과정은 뭐가 있을 때? 산소가 충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렇죠? 산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호기성 또는 에어로빅, 즉 산소를 이용하는 이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에 생겨난 초성포도산이 피루빅산이 젖산으로 변하지만 언제? 산소가 부족할 때. 그래서 초성포도산은 탄소가 3개, 수소가 4개, 산소가 3개인 구조예요. 얘가 이제 다시 탄소가 3개, 수소가 6개, 산소가 3개인 젖산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구조가 바로 젖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소이온 하나 떨어지면 젖산염이 되고요. 여기서 수소이온 또 하나 떨어지면 피루베이트, 초성포도산이 되는 거고요.
하나 수소연이 하나 더 떨어져서 이런 구조가 되면 피루빅염이 되는 거예요. 초성포도산염. 근데 뭐 이거는 수소연이 어떻게 떨어졌냐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젖산, 초성포도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젖산이 됐죠? 그러면 요거 얘기해 봅시다.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로. 주로 어디서 얘가 되겠어요? 젖산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쵸? 어떤 근육에서 주로 이렇게 될까요? ST3하고 FT3 중. 그렇죠. FT3에서 주로 젖산이 이렇게 축적돼요. 그쵸? 그러면 젖산이 축적된 것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초성포도산이 돼야 돼요. 초성포도산이 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시트르산 사이클, 구연산 사이클로 가는 거죠. 구연산 사이클로 가서 거기서 왜 구연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이제 여기서 초성포도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한번 내보내고 아세틸 조효소 얘가 돼요. 이 탄소 물질이 돼요. 탄소 하나 빠지고 이거 빠져나가면서 이산화탄소 하나 빼내고 탄소가 두 개인 구조가 돼요. 이 탄소가 두 개인 구조가 바로 아세틸 조효소 A예요. 예,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얘기하죠. 아세틸 조효소 A에 이제 4탄소 물질은 옥살아세트산이 붙으면서 시트르산이 돼요. 그러니까 시트르산을 생산하는 사이클이라고 해서 시트르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연산 사이클. 그래서 요게 이제 돌아가요. 계속 할 거예요, 또.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만들겠죠. 시트르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해당 과정도 필요 없어. 그만해. 나중에 아세틸 조효소이 많이 만들었으니까 해당 효소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좀 뭔가 하긴 해줘. 당은 분해하기만 해줘. 하지만 너 많이 하지 마. 내가 지방을 에너지원을 쓸 거니까. 이런 신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트르산을 만드는 과정이 옥살아세트산은 그러니까 우리 포도당으로부터만 만들어져요. 당으로부터만. 그렇기 때문에 당분해 없이 지방분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크랩 사이클 거치고 이제 전자전달기 거치면서 크랩 사이클에서는 이산화탄소 빼냈고 전자전달기에서는 산소가 이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서 산소와 이제 수소이온이 결합하면서 물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자전달기까지 다 언급해야 되지만 예전 생리학 책에서 그냥 크랩 사이클 하나만 언급한 겁니다. 에너지를 세포에 공급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너지 시스템도 있고 젖산 시스템도 있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여기 이렇게 딱 금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질문. 자, 운동이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은 이너지 시스템, 두 번째는 젖산 시스템, 세 번째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 자, 그러면 자, 낮은 강도 운동에서의 에너지 기여도 낮은 강도 운동에서 운동이 지속된다 라고 한다면 운동 초기에는 ATP-PC, 그 다음엔 낮은 강도의 운동에서 운동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ATP-PC, 젖산, 산화적 인산화 과정. 자, 점증부하 운동을 한다. 낮은 강도 운동에서 점점점 맥스로 올라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 그 다음에 젖산 시스템, 그 다음에 이너지 시스템. 자, 여기서 뭔가 헷갈리는 거 없어요? 모든 운동은 시작할 때 ATP-PC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여도. 자,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 하 운동을 하게 되면 환기량은 이렇게 변해요. 그죠? 네. 그래서 항정 상태를 이루어요. 여기 뭐가 생겨요? 산소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여기 이제 인원지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이 주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동원될 거예요. 근데 점증부하 운동은 점점 운동 강도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의 뭐 1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10%대 혈중 젖산을 측정해 보죠. 뭐 20%일 때 측정해 보고 뭐 30%일 때 측정을 해 보고 이렇게 측정해 볼 거예요. 근데 뭐 10%일 땐 젖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20%는 조금 높고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봤더니 왜 낮은지 봤더니 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탄수화물을 유산소적으로 쓰더라. 여기 봤더니 탄수화물을 무산소적으로 쓰더라. 여기는 인원지 시스템을 주로 쓰더라. 그래서 점증부하 운동으로 하게 되면 낮은 강도에서는 유산소, 높은 강도에서는 무산소. 그죠? 최대 하운동에서는 운동 초기 무산소, 항정 상태 유산소. 물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순서를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부터 보면 무산소 반응을 통해서 글리코겐이 글루코스가 되고, 여기는 이제 간글리코겐이 되겠죠. 그래서 글루코스 ATP 생성하고, 2개 ATP 생성하고 피르백산이 되고, 또는 산소가 불충분하면 젖산으로 축적될 거고요. 만약에 산소가 충분했다면 초성포도산이 어디로 가요?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CA 사이클 전자전달 거치면서 많은 ATP를 만들었죠. 이때 만들어진 ATP가 36개고요.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가 2개인 거예요. 총합 38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개의 1몰의 글루코스가 지금 해당 작용과 이 크랩 사이클 이렇게 표현은 종합적인 표현이고, 이거를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또는 TCA 또는 크랩스 플러스 전자전달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봤더니 총 몇 개의 분자? 38개의 분자 ATP를 만들어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에너지를 어디에 쓰이냐? 물질을 이동하는 데 쓰인다 이 얘기고요. 또 동화작용에도 쓰이고,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분해하는 데도 또 쓰이겠죠. 동화작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합성시키는 거예요. 내 몸에 가까운 물질로 합성시키는 과정. 그래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당연히 단백질로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소고기를 먹거나 닭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단백질 덩어리를 먹으면 이제 우리 몸에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방을 먹으면 당연히 지방으로 쌓여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방만 지방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도 다 지방으로 쌓여질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양을 많이 먹으면, 소비되는 이상으로 먹게 되면 쌓이게 되겠죠. 탄수화물도 마찬가지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필요한 양만큼만 받아들이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2차 연료가 나왔죠 지금. 근데 1차 연료가 뭐였어요? 예, 크레아틴인산이에요. 그럼 크레아틴인산은 어떻게 보충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조제로서 크레아틴을 섭취를 하죠. 근데 크레아틴은 맛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크레아틴이 다 어디 들어 있어요? 근육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빨간 그 고기, 소고기. 거기에 이제 크레아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아틴을 먹고 싶으면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다 빽빽 말랐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거죠. 우리 크레아틴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합격하시면 크레아틴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소고기 좀 많이 사 드세요. 솔직히 저도 아이들 소고기 사주고 저는 돼지 목살 이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몸의 대사작용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균형을 이루면 딱 좋죠. 근데 어렸을 때에는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성장을 하는 거고, 저처럼 이제 30대,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동화작용 대비 이화작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근육량도 빠지고 근소실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 배만 나오고. 저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고기를 거의 먹는 것 같아요. 많은 양을 먹진 않지만 자꾸 그게 땡기더라고요. 고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집에 갈 때 뭐 먹고 싶어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고기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 섭취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서 동화작용이 많으면 성장할 것이고 이화작용이 많으면 우리는 노쇠지겠죠. 근데 운동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이화작용이 주로 얘기를 할 거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니까 소비한 만큼 음식물을 섭취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제 영양학이나 왜 내목이 이러지? 영양학이나 또는 운동선수들의 어떤 식단을 조절하거나 이럴 때 이런 어떤 그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어떤 성분들을 조사해서 얼마만큼의 운동하는데 필요한 열량들을 보충해 주는 이런 거 다 따지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다음 영양입니다. 영양이 이제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 탄수화물은 섭식하게 밥이죠, 밥. 감자, 고구마, 곡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먹으면 어디에서? 소장에서 흡수를 해요. 소장에서 흡수해서 어디 저장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찬장이라 싱크대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에 저장하고, 그리고 남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어, 인슐린은 근육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간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어? 중성지방으로 합성한다고? 재밌네요. 앞서 얘기했을 때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었는데 얘는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코티졸,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성장호르몬, 티록신 다 얘네들은 다 리파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인슐린은 리파제를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진다라는 건 밥을 먹고 난 후겠죠. 밥을 먹고 난 후에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면 리파제 활성도는 떨어져요. 근데 잉여 남는 탄수화물이 많았다. 몸속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양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면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이렇게 저장하고 어느 강도 운동, 단시간 고강도 운동에 주로 쌓여지는 에너지원입니다. 자, 혈중 글루코스는 정상 수준의 범위가 75mm에서 150mm몰 정도 되는데요. 요 한 100mm몰 정도 여러분들 이제 당 그 혈당 수치 잴 때 100 넘냐 안 넘냐 요거 가지고 이제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혈중 포도당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당 수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혈액 검사할 때 뭐 어떻게 하고 오라 그래요? 공복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 섭취하면 당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럼 높아진 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간으로 보내서 글리코겐을 합성하고 또 어디로 보내요? 근육으로 보내서 근글리코겐을 합성하고 남으면 어디로 보내요? 지방 조직으로 보내서 지방 합성하고 그렇죠? 리파제를 어떻게 해서 억제시켜서 지방을 합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밥 다 먹고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혈중 글루코스 농도가. 그래서 정상 수준 돌아와서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떨어지겠어요? 일단 근글리코겐 분해해서 운동했겠죠? 그러니까 근육에 당원이 부족해지니까 어디서? 혈중에서 끌어와야 될 거예요.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아까 간으로도 보냈고 근육으로도 보냈잖아요. 밥 먹었을 때 근육에 가서 글리코겐 합성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은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 얘가 글리코겐 쓰니까 혈중 글루코스 보내서 이거 에너지원으로 써라 라고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저장하는 상황이고 지금 에너지 써라 라고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조직에서 안 쓰면 저장하세요 라고 주는 거고 근육에서 쓰면 부족하구나 내가 줄게 라고 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은 세포, 근육의 조직에 수용체와 결합하면 글루트4를 세포막으로 보내요. 이 글루트4가 그 글루코스를 세포 내부로 이동시키는 운반체예요. 그래서 어쨌든 글루트4가 이제 세포막 쪽으로 붙으면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혈중 포도당이 떨어지겠죠? 글루코스가. 그렇죠. 혈중 글루코스 농도가 떨어지면 이제 아까 인슐린이 아니라 누가 반응하냐면 글루카곤이 반응해요. 글루카곤. 얘가 분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다 반응성을 보이는 거고요. 얘네가 반응하면 뭐예요? 간에서 여기 글리코겐 나오네요. 글루카곤이 간에서 당원을 분해시켜요. 그래서 혈중 글루코스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어때요? 높여주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중으로 못 가요. 아니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중으로 못 가요. 간에 있는 것만 혈중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역류는 못 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인슐린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저장하는 역할도 있지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다시 탄수화물, 간이나 근육에 저장돼 있고 간에 저장되면 글리코겐, 근에 저장되면 근글리코겐, 혈중에 있으면 혈중 글루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구조로 보면 글루코스는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인 구조예요.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P로 부산되면 탄소 3개, 수소 4개, 산소 3개 구조고 산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여기 C3H4O3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루코스 하나가 분해되면 뭐가 젖산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해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에 쓰여지는 에너지원이다. 당분이 혈류에 들어오는 과정, 당분 섭취, 그렇죠?
글리코겐의 분해, 간 글리코겐의 분해가 주로 이제 혈당을 높여주는 걸 거고요. 단백질이나 지방으로부터도 당분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당분이 우리 몸에서 얻어지는 과정, 혈당이 많을 때 글리코겐으로부터 글리코겐으로 전환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근글리코겐이나 강글리코겐으로 혈당량이 많으면 신장에 의해 체외로 배설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 당뇨병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 주로 이제 이 그러니까 이화 과정을 통해서 분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원하기 힘들지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장시간 지구성 운동에 특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지방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피하 지방과 근육 지방을 얘기했을 텐데, 피하 지방은 우리 이제 체온 보존과 관련된 또는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면, 근육에 있는 지방이 우리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표적인 유리지방산이 팔미테산과 스테릭산이에요. 그래서 팔미테산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가 16개, 수소가 32개의 구조고요. 지금 스테릭산은 탄소가 18개, 수소가 36개의 구조예요. 앞서 아세틸기라고 했어요. 아세틸 조효소 A 할 때 이탄소 물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탄소가 16개니까 몇 쌍이에요? 8쌍. 그죠? 이 8개니까 9쌍이에요. 그쵸? 그래서 9쌍의 탄소 사슬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8개의 쌍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8번 TCA 돌리는 거예요. 얘는 9번 TCA 돌리는 거고요. TCA 9번 돌아가야지. 얘네 다 분해하려면 왜 갸우뚱해요? 베타산화를 덜 돌리는 거죠. 헷갈렸죠? 예. 그래서 세포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 지방 분해할 때 가서 할 얘기고, 휴식 상태 총 에너지 중 70%를 제공한다. 주로 이제 우리가 안정시 편할 때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낮은 강도 운동을 할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성지방 분해되는 거 보면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하죠. 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리세롤에 3개의 유리지방산 프리팻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고요. 글리세롤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긴 해요. 근데 얘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봐봐요. 여기 글리세롤 19개 만들어지죠. 여기 팔미트산 3개인데 요게 이제 3개씩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3개씩. 얘 팔미트산 하나가 만들어진 게 129 ATP예요. 요거 하나 만들면 147 ATP 만들어내요. 19개 쓰려고 뭐 이거 쓰겠어요. 이걸 쓰지. 그쵸? 네. 근데 나중에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물질을 또는 글리코겐을 재합성하게 되거나 이럴 때 쓰여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여지진 않고요. 근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아까 LDL, HDL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동맥경화가 와요. 근데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고지혈증이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혈류의 흐름이 되게 느려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얘를 동맥에 침착되어 있는 LDL을 끌고 가요. 결합해서. 그리고 간으로 보내요. 간으로 가서 간에서 LDL을 HDL로 변환시켜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HDL 농도가 높으면 LDL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끈끈한 기름진 피가 아니라 아주 맑고 깨끗한 피가 되는 거죠. 네? 뭐요? 130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129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ATP를 활성지방산이 되는 과정에서 1 ATP를 투자하면 130개라고 얘기하고요. 2 ATP가 투자되면 129 ATP라고 얘기해요. 그건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ATP가 분해될 때 ADP가 되고 AMP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 ATP를 투자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130개 ATP가 되고요. ATP에서 ADP로 또 다른 ATP가 또 다른 ADP가 돼서 두 개의 에너지를 각각 받아서 활성지방산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129 AT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가 체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조다. 뭐 근데 거의 이제 극도의 탈진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에서 주로 작용하는 거고, 우리가 운동할 때 단백질을 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단백질이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되는 과정들, 이런 걸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고요. 또 단백질 같은 경우 산염기 평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도입니다. 그다음 비타민 같은 경우
우리 생명의 어떤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이겠죠. 근데 우리 운동생리학에서도 주로 다룰 만한 부분이지만 운동생리학에서는 영양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황산화 비타민. 예전에 황산화 비타민으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무기질입니다. 앞서 이제 아까 나트륨, 칼륨, 염소 또는 칼슘 이런 것들,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무기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육 조직과 체액, 근육 조직을 구성하거나 체액, 골격의 주요 성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특히 골격의 주요 성분이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수분과 산염기 평형 조절할 때에도 이 무기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군수축 관련해서 이제 신경 자극 전달 관련해서 나트륨이나 칼륨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 여기 한번 보면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물 같은 경우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니까 당연히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 같은 경우에 하루 한 2리터 정도의 어떤 수분을 섭취해야 정상 수준의 어떤 수분량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볼게요.